요새 현지 ETF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꼽으려면 이거일 것 같아요.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글로벌엑스의 한동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비트코인 ETF를 현지에서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어떤 운용사가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이거부터 한번 업데이트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총 글로벌엑스를 포함한 총 이제 9개 ETF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알려지기로는 이제 iShares죠. 그러니까 그 ETF 업계에서 가장 큰 이제 공룡이죠. 큰 공룡 중에 하나인 iShares가 신청을 하면서 더 이렇게 눈길을 끌었는데 솔직히 그 전에 많이 한 회사가 있었어요. 뭐 아크라든지 아크라고 너무나 유명한 아크도 있었고 비트와이즈라는 이제 여기는 이제 크립토만 하는 회사입니다. 크립토만 하는 이제 그 비트와이즈라는 ETF 회사. 그리고 인베스코 회사도 좀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거기도 있고 이제 발키리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소형 운용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베넥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는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좀 큰 운용사예요. 여기도 있었고 위스덤 트리 같은 경우도 큰 운용사, 와이즈라는 운용사 해서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엑스가 막차를 탔습니다. 이제 8월 달에 이제 신청을 넣으면서 그 전에 좀 캐캐묵은 그 소식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회사가 이미 과거 막 2015년 이때부터 막 이제 그 비트코인을 회사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현재 지금 폐쇄형 사모펀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고 이제 그 누구나 투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을 해야 되고. 네. 거래가 퍼블릭하게 안 되는 폐쇄형 사모펀드로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 만든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펀드가 규모가 엄청 커요. 한 18빌리언 정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코인에 투자하는. 그렇죠.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네. 그러니까 18빌리언이니까 거의 뭐 20조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사모펀드가 있었는데 이것을 ETF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더니 SEC가 거절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소송을 걸고 있어요. SEC한테 너희 왜 이거 못하게 하느냐 해서 이거를 좀 해달라 하고 해서 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현재 있는 그 폐쇄형 사모펀드가 ETF까지 변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총 10개의 회사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맞습니다. 대해서 신청을 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데 사실 궁금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ETF가 미국 시장에서 선물 비트코인 ETF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시장에서는 꼭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하는 걸 주목하고 있는 건지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21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비토라고 하는 ETF가 나왔었는데 이 선물 나올 때만 해도 상당히 큰 그 암호화폐 투자자분들한테는 큰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제도권에서 인정을 좀 받았다.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 선물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래도 좀 아쉽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완벽한 그 시장을 제대로 이제 추종을 해주려면은 현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입니다만 선물이라는 거래의 특성상 이제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CME 보통 시카고 선물거래소 여기에서 이제 CFTC라는 시카고 상품위원회 그런 데서 이제 규제를 받다 보니까 거래되는 시간이 좀 나눠져 있겠죠. 그러니까 거래되는 시간이 이제 그 비트코인은 계속 돌아갑니다만.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래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 제한폭도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도 다른 선물이랑 이제 그런 걸 뭐 맞추다 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제한폭이 있고요. 하루에.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실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라는 게 그런 좀 단점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라서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가격 그 거래의 특성상 매달 이렇게 그 롤오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만기가 되면은 다음 달 걸 사야 되고 사고 이렇게 팔고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달 가격보다 다음 달 가격이 높아지면은 이게 콘텐코라고 하죠. 콘텐코가 되면은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제가 원래는 뭐 1000불 가지고 1비트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1100불이 되면은 그것보다 좀 덜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한마디로 롤링 코스트라는 것이 듭니다. 롤링 코스트가 들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실제 값어치를 잘 반영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면 할수록 이 선물로 계속 새로운 선물을 사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서 그렇죠. 정확히 투자한 만큼의 그 수익률을 다 못 가져가는 단점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솔직히 올라갈 때는 좀 덜 사는 거고 반대로 솔직히 떨어지면 더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월데이션해서 더 사는 건데 어쨌든 선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 현물을 제대로 반영하기는 조금 힘들었다라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인 선물 ETF라는 게 현물 ETF에 비해서 가격을 잘 못 따라갈 수 있다. 이 점은 이제 그 투자자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선물 ETF랑 현물 ETF랑 그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다른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겼을 경우에 얼마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나스닥에서도 한번 그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22년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 Financial Advisors한테 그 해보니까 스팟 ETF가 나오게 되면은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10명 중에 7명은 투자를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지금 못한 이유는 이제 너무 규제상으로 좀 애매하고 이미 할 수 있어요. 이미 이런 Financial Advisor들이 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SMA라고 해서 네. 이게 Separated Managed Account.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계정, 뭐 약간 구분된 계정으로 해가지고 SMA라고 해서 거기다 투자를 이미 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복잡해요. 네. 복잡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일부 투자자들만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ETF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선물 ETF는 됐는데 현물 ETF는 왜 안 됐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좀 솔직히 말하다 보면 저도 되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했었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났어요. 하다 보면서 왜 안 되냐? 왜냐면은 이 얘들이 네. 선물 ETF는 해줬는데 현물 ETF는 안 해줬던 이유가 비트코인이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결국 이거의 포인트였거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 선물을 왜 해줬냐 이거예요. 비트코인 선물이 가만히 있는 거냐고요. 그게 베이스가 스팟 비트코인인데 그렇죠. 비트코인을 그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 선물인데 얘는 되고 얘는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제가 반대 입장에서 일부러 얘기를 해보면 선물은 어쨌든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겁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은 한마디로 CME에서 CFTC에서 규제가 된다. 그 안에 있는 언더라잉 에셋까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언더라잉 에셋을 지금 SEC에서는 못한다고 하는 건데 선물이라는 그냥 그 상품 자체로 봤을 때는 이거는 CFTC 규제를 받고 CM에서 되니까 이거는 이제 솔직히 그냥 제 내피셜로 얘기하면은 잘못되면 CME 탓이야, CFTC 탓이야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뭔가 가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SEC도 뭐 같은 조직이겠지만 뭐 어쨌든 거기가 내준 거잖아. 거기가 규제를 하고 있잖아.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비트코인 가격 조작이 가능하게 드러나서 갑자기 됐다. 그러면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갑자기 그때는 이제 그냥 그 선물 닫아버릴 수 있지만 현물은 닫아버릴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현물 ETF를 계속해서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찬성론자 입장에서는 야 너희 선물도 해준 입장에서 이거 왜 안 해줘 이건데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 문제 생기면은 선물은 거의 닫을 수 있지만 너희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SEC가 주장을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Surveillance Sharing Agreement입니다. Surveillance Sharing Agreement. 이게 뭐냐 SSA라고 하는데 이게 감시 공유 시스템. 감시 공유 시스템을 너희가 확충을 해라. 라는 겁니다. 감시 공유 시스템. 네.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코인의 거래는 코인베이스라든지 크립토 뭐 크라켄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 크립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네. 이거에 대한 거래 정보, 거래 단위, 투자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ETF는 이것들 다 볼 거 아니에요. 이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ETF로 될 경우에는 나스닥이라든지 CBOE라든지 여기서 거래가 될 건데 여기서는 그 정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랑 거래 정보를 공유하라는 거예요. 서로 감시를 하자.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되고 누가 거래고 이런 거를 나스닥도 ETF 상장이 되는 나스닥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나스닥이랑 CBOE 그 두 군데거든요. CBO 두 군데서 이제 보통 이제 익스체인지로 많이 할 건데 여기에서도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보고 서로 제동을 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격 조작을 할 위험이 좀 더 떨어진다고 본 건가요? 여기서 저희가 얼마 전에 생각하면은 이제 FTX 사건이 있었죠. 그쵸. FTX의 사건은 결국은 뭐 이제 FTX 코인이라든지 뭐 이것의 펀더멘탈 가치는 다 떠나서라도 결국 문제된 것이 이제 투자자들이 모르게 뭉탱이 돈이 푹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쵸. 뭉탱이 돈이 푹 빠져가면서 갑자기 FTX 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좀 열받는데 지금 화나셨어.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뭐 시장가로 온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가격으로 왔다 하면은 이거의 이상 감지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 하나하나 개별 거래소들이 뭐 하는지를 일단 ETF 상장하는 거래소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네. 사기칠 가능성을 그렇죠. 좀 막는다. 최대한 사기칠 거를 막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SSA라고 하는데 SSA가 지금까지는 이제 했을 때 막 좀 그 똑바로 안 나 있었어요. 막 이거를 이제 그 ETF 회사들도 그냥 이거를 뭐 이거를 지정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코인베이스랑 할 거야. 네. 뭐 우리는 CBOE랑 할 거야. 나스닥을 할 거야 하면은 이 거래 계약을 맺는 게 ETF 회사가 맺는 게 아니에요. ETF 회사가 맺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두 업체가 거래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ETF 회사에서는 이거는 끼어드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둘이 맺어야 되는 그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하려다가 안 됐을 때는 그런 제도가 장치가 없이 갔는데 네. 이거를 왜냐면 이게 네. SEC가 이렇게 코멘트를 준 것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쌩까고 있다고 버렸는데 이제는 이제 SSA라는 거를 너희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좀 솔루션을 준 거죠. 아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네요. 그쵸. 그걸 어떻게 누구 개별 회사한테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준 거예요? 일단은 iShares가 좀 어쨌든 그런 거는 이미 많은 회사가 있었는데 안 주다가 네. iShares가 나오고 나서 역시 힘이 세야 돼. 네, 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 1위가 딱 신청을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좀 내놓은 거군요. 네. 그래서 참고로 저희는 21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근데 글로벌엑스 21년도에 했다가 네.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반려를 당했는데 이번에 블랙록이 신청을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SEC가 좀 네, 가이드라인을 준 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iShares한테 줬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 이미 신청했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iShares는 솔직히 7월달에 이제 딱 된 거고 맞아요. 그 전에 했던 회사들이 쭉 많이 있어요. 거기 회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SSA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제 이런 것이 갑자기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가이드라인은 없었나요? 일단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SSA라는 것이 제일 컸고, 네. 그러니까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제 시장 조작. 거기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SSA. 이거를 이제 확충해와라. 이거를 이제 만들어 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왠지 그때 그 기사가 났었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ETF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신청을 해요. 파일링을 하게 되면 파일을 한다고 하는데 네. 신청을 하면은 신청하고 SEC가 accept를 했다라는 기사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보통. 왜냐면은 신청하면 당연히 accept하고 이제 그렇죠.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된다 안 된다 얘기해 줘.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7월 며칠인가 그때 SEC가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섰어요. 아이쉐어즈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비트코인 ETF 현물을 내놓겠다고 한 걸까요? 이게 그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연결이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저도 그냥 카더라라고 하는 이제 현지에서 돌아다니는 네.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월가에서는 월가 ETF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좀 있다. 네. 그 ETF에서도 일부가 이렇게 좀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오. 네. 네, 막 엄청나게 익스클루시브한 건 아니고. 네. 아이셔스라는 회사가 모 회사가 블랙락입니다. 그쵸. 블랙락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전 세계 운용사. 그래서 이제 그 운용사에서 아이셔스라는 ETF 회사도 있고 최근 여기가 알라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알라딘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 들어보셨죠? 그거 어떤 알라딘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런 한마디로 핀테크 같은 업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시스템 해주고 이렇게 여기서 쉽게 그 플랫폼 같이 플랫폼 같이 한마디로 이제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개인 대상인가요? 아니요, 기관들 대상. 기관 대상. 네. 네.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알라딘이라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네. 여기서 최근에 크립토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네 포트폴리오를 짤 때 데이터를 받는 그 알라딘이라는 회사. 네. 거기가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가상화폐도 시작을 네. 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알라딘이 크립토를 시작을 하면서 코인베이스랑 이제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SEC랑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서 이게 급물살을 탄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진짜 이번엔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일단 이거는 약간 카더라 얘기고, 근데 공식적인 이제 이런 ETF 운용사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솔직히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일리가 있다고 봐요. 뭐였냐면은 최근에 어쨌든 뭐 테라 루나 사건도 있었고 상당히 시끄러웠죠. 암호화폐 뭐 해킹 사건, 뭐 탈취 사건, FTX 사건도 있었고 상당히 많아서 결국은 손해를 본 거는 저를 포함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였냐면은 투자를 제대로 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 보호를 제대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SEC에서 레귤레이션이 되는, 한마디로 SEC에서 등록이 되고 레귤레이션이 되는 그러한 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것이 고객들에게 훨씬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다른 데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SEC한테 수를 당했잖아요. 네. SEC한테 이게 고소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코인베이스가 지금 unregulated security exchange라고 해서 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너희가 이제 등록도 안 된 그런 그 증권을 거래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를 당한 건데, 물론 코인베이스는 우리는 증권 거래한 적 없다 라고 하면서 싸우고 코인은 있지만, 뭐 상품이지 증권 아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이거를 ETF 운용사, 한마디로 이제 SEC의 통제를 받는 회사에서는 봐라, 이럴 바에 차라리 여기에 상장시켜가지고 뭐 SSA든 뭐든 어쨌든 나왔으니까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고객들한테 더 투자자 보호를 하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그 투자 보호 아니냐. 운용사들의 논리는 그렇다. 네, 차라리 오픈해놓고 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이셔스 큰형님이 일단은 뭐 했다고 하니까 움직여줬고 하니까 뭐 좀 가능성도 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건, 만약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상장된다 치고 이거 24시간 거래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따라가요? ETF는 딱 시장 거래될 때만 거래되는데. 맞습니다. ETF는 결국은 장 시작하고 끝날 때는 열리고 닫히고 끝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물이랑 솔직히 막 그러면 선물이랑 다를 게 없지 않나 하는데, 가만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만기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만기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이제 ETF고 NAV 가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기준가가 나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 시간 오후 4시를 기준가로 해서 그때가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종가가 되고 그 이외에 거래가 되는 거는 ETF에서는 이거는 담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0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SEC가 승인을 해준다 라고 하면 그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 걸로 보세요?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SEC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크는 5월 15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240일이 최장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처음에
45일 이내에 리뷰를 하고 결과를 줘야 돼요. 네. 근데 45일 이미 지났어요. 그냥 뭉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45일을 뭉갤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또 90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60일까지 총 그렇게 해서 240일. 240일입니다. 240일 동안 이렇게 조금 질질 끌다가 답변을 줄 수 있는데 아크가 가장 먼저 신청을 했고 그 돌아오는 날이 내년 1월 10일이에요. 아, 240일 지난 게 내년 네. 1월 10일입니다. 10일. 1월 10일. 2024년도 1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최장으로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전에 날 것 같은 게 왜냐면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가 지금 너희 그 unregulated 그 뭐 시크릿 회사야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당했잖아요. 네. 네. 일단은 10월 5일 정도에 이제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5일. 네네. 지금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는 게 비트코인 선물 ETF는 21년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인버스 ETF가 22년도에 나왔어요. 올해 6월 달에 비트코인 2X가 나왔습니다. 아, 2X도 있었군요. 비트코인 2X ETF가 비트X라고 해서 비트코인 선물 2X가 나왔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아니 지금 레버리지까지 나온 마당에 지금 이 스팟 이거 가지고 지금 이 2X가 지금 더 심각한데 그렇죠. 왜 이것까지 이러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달라. 안 되는 이유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업계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레이스케일이 이길 확률이 한 60~70% 되는 것 같다. 이미. 만약에 거기서 이긴다고 하면 SEC도 비트코인 현물 ETF 안 된다고 할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은 이미 그 판사가 올해 3월 달에 법원에서 SEC 그 판단이 좀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레이스케일이 불법성을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코멘트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5일 되면 그레이스케일이 이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승소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ETF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SEC 입장에서는 그 판결 전에 미리 선수를 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르면은 10월 5일이니까 9월이면 바로 9월 다음 말. 달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9월 말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점은 이제 아크 이런 데가 아니라 네.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전후가 될 것 같다. 이건 또 새로운 포인트네요. 네네네. 그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금이 추가로 더 들어올까요? 물론 뭐 정확한 숫자를 상상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나스닥에서 22년도 4월 정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한테 했더니 스팟 비트코인 나오면은 70%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70%의 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엄청 역사적인 순간이 뭐냐면은 현물 비트코인이 이제 실제 자산으로 들어왔다는 진짜 인정받은 거거든요. 자산 배분 입장에서 본다면은 솔직히 지금까지 암호화폐 제 지갑 따로 있고 암호화폐 거래사는 따로 있고 자산 배분 이게 네, 주식 계정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이 변화됐을 때 솔직히 뭐 엄청 부자가 아닌 이상 이 돈 빼서 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돈 빼서 일로 가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의 플랫폼에서 주식, 채권, 뭐 비트코인까지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정말 일환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은 이때까지는 없었던 자산군이었죠. 이 전통 자산군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 전통 자산만 취급하는 일반 기관 투자자. 없던 돈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기존 자산에서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주식이나 있지 않을까. 채권에서 네,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리퀴디티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이런 측면이고 새로운 리퀴디티.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저희가 암호화폐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얘기를 하기를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적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기엔 나스닥이랑 너무 그쵸. 똑같이 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요즘에는 정말 그런 얘기가 많이 없었는데 네. 비트코인을 이렇게 홍보를 할 때 그 대안 투자라고 대체 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산 배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현존하는 에셋 중에서 환율이 가장 민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환율만큼 비트코인도 민감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 자산이. 모든 경제 다양한 변수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민감하고 변동성이 가장 크게.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먼저 많이 오르고 많이 하는 게 그 암호화폐고,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것이 또 암호화폐고,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기존에 있는 SI 얼로케이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콜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통 자산군이랑 한 지갑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훨씬 더 상관관계가 그렇죠. 높아질 이 돈 거다. 빼서 저기로 가고 이 돈 빼서 저기로 가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 뭐 이것이 뭐 상관관계가 지금도 높습니다만, 지금 암호화폐한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리퀴디티였을 것 같아요. 이슈가. 네. 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시장에 리퀴디티.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네네. 네. 근데 이제는 리퀴디티 플러스 그 이외에도 수많은 뭐 기존의 전통 자산에서 움직였던 경제 논리, 그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더 받아서 오히려 더 변동성도 생길 수 있어갖고. 뭐.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네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된다고 상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코인들도 또 현물 ETF 상장이 가능할까요? 네. 딱 그 비트코인 이렇게 지금 약간 흐름이 될 것 같다는 약간 낌새가 보이니까 바로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지금 6개 회사가 이더리움 선물로 일단은 신청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선물에서 현물로 오기까지, 그러니까 선물이 상장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 1, 2년 뭐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한 4, 5년 걸린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이 현물로 오기까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마 비트코인이 이미 길을 밟아놨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빨리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 현물까지 가기에는 생각보다는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네. 이더리움까지는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자산을 다른 코인들로 하기에는 그때는 조금 많은 리뷰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왜 그러니까 그런가요? 사이즈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그 이후가 나오는 게 이제 BNB가 있거든요. 바이낸스 코인에 있는데, 바이낸스 코인은 SEC가 안 해주겠죠. 네. SEC가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좀 나오는데, 이것을 이더리움, 왜냐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틸리티로 인정을 받고 이제 증권으로 인정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토큰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뭐 증권으로 받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탑10 안에 보면 증권형으로 지금 SEC가 기사한 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더리움까지는 그래도 조금 빠른 흐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후부터는 SEC가 조금 더 시간을 볼 것이다. 조금 더 큰 얘기네요. 이 코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증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상품으로 볼 것이냐, 그 판단에 조금 갈릴 수가 있어서 이더리움까지는 현물도 이제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코인들에 확산되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먼 미래에서 봤을 때 이 코인이라는 자산의 이 긴 역사 속에서 뭔가 역사의 한 장면 속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역사의 한 장면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르면 다음 달이면 좀 결론이 날 것 같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될지 안 될지가 다음 달쯤에 다음 달 말쯤으로도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월가의 아주 깊은 얘기까지 들려주신 한동훈 틀렸다고 뭐라 하시면 안 된다. 전망이고 다 이렇게 귀중한 얘기를 쉐어해 주셔서 상처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